국내 현황을 살펴보면은 IT 기술이 가장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의료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으며, AI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우리나라 EMR 보급률이 세계 1위고, 우리 주지하시다시피 90년대 이후에 의학학 분야에 모든 우수한 인재들이 집중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크게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인공지능 치료 진단 방법 관련해서 언더별 추론 동향을 보면은 특히 최근 2016년 이후에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한 추론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런 추론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추론인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내국 추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굉장히 발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온갖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 AI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영상의학회에서도 의료기기와 붙는다든지,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내 보호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실무에서는 임상적 판단이 포함되는 인간을 수술 치료하는 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취급해서 99 250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특허받을 수 없는, 특허 적격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기기나 의약품 그 자체는 특허를 허용하고 있고요. 근데 현행 심사 기준은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또 실무상으로는 또 명시적으로 예전 진단 방법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 발명 관련해서 거절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은 한 지난 12년간 총 14,000건 정도에서 매년 1,200건 정도가 거절 이유가 통지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봤을 때 내국인 출원 비율이, 내국인이 출원했을 때의 그 거절 이유 나가는 비율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제도 현황을 좀 살펴보면 WIPO 트립스 조약에서 수술 또는 치료 진단 방법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개별 국가의 특허 제도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눴을 때 미국처럼 의료행위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나라와 EU처럼 인간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 발명을 아예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요. 다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의료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거나 그 범위를 넓히고 그 역기능을 좀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국별로 의료방법 발명 규정을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모든 치료 방법, 동물 치료 진단 방법까지 모두 다 특허를 허용하고 있고, 다만 이제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모든 동물 치료나 진단까지 포함해서 불특허를 하고 있는 두 개 양분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실무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치료 방법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치료 방법만 제한을 하고 있는 특이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 특허 출원에 따른 주요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를 활용한 진단 방법이나 로봇 수술 방법 같이 기존의 진단 수술 치료 방법을 좀 넘어드는 그 출원이 활발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기존에 계속 그 방법에 대해서만 거절하던 그런 실무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방법과 장치를 나누기가 좀 어려운, 융합에서 기술 명확한 경계 설정이 좀 곤란한 그런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심사 사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의료 진단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에 의료 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심사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의료업은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본과 같이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과제 중인데 이것은 뭐 특히 이제 학계에서는 이것은 법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제적 보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인에 대한 면책 조항을 좀 설정하거나 불특허 사유로 아예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런 특허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진단 수행하는 방법 이렇게 특허 출원됐을 때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거절을 받게 되면은 발명자들은 과연 이것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산업이라고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발명과 본질은 어떻든 뭐 진단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청구항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진단 치료 수술 방법을 발명 카테고리나 형식을 좀 단순하게 고정을 해도 그럼 결국은 이제 특허 대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실무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호주처럼 특허 세계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범위를 감축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진단을 수행하는 방법을 했을 때 결정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외 진출했을 때도 그런 상황으로 감축을 해서 나가게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의문 제기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실무는 그러면 진단 방법은 안 되고 진단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이렇게 해서 우회를 해서 특허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럼 결국 발명의 최종 실시 주체는 의사 선생님들인데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침해에 대해서 그런 책임부가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의료 방법 발명에 대해서 어떤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침해를 결국에 자유롭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결정서가 나간다 하더라도 의료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해서 등록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 이런 의료 결정을 수행하는 의료인들한테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간 의료방법 발명 관련해서는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연구나 학계 쪽에서는 굉장히 오랜 동안 거의 한 논문만 40몇 개 이상 되도록 논의가 있어 왔었고 구체적으로 국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조배석 의원님께서 의료행위를 불특허 사유로 하는 그러니까 좀 법제화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법률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회기 만료로 이제 폐기가 됐었고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바이오산업 IP 정책 제안에 의료방법 발명에 대해서 특허성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제안이 있으셨고요. 21대 이번 국회에서는 이동주 의원께서 특허법 개정 대표 발의해 주셔서 동물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불특허 사유로 법률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TF팀 구성을 하고 관련과 이제 바이오헬스케어과 의료기술과 약품과 함께 의견을 좀 제시하고 특허 심사 제도과 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 제도과 같이 의견 수렴을 해서 관련 전문가분들 모시고 전문가 간담회하고 제1차 특허법 개정 추진 협의회 안건을 선정해서 세 가지 안을 놓고 처음에 그러니까 32조의 불특허 하는 것과 96조 그리고 그것을 병행하는 안을 세 개를 놓고 협의 개최해서 최종 지금 96조와 병행안을 근간으로 이제 수렴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23개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2안과 3안 중에서 개정안에 어떤 의견이 더 좋은가를 의견을 취합해두고 오늘 이제 공청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선 추진 방향은 일단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히 이어서 이제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근데 그거와 이제 어찌 보면은 배치될 수 있는 인간 생명과 존엄이라는 본질적인 헌법적 가치도 동시에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특허 제도로 인해서 어떤 환자 치료 가능성이 제약되거나 의료기술을 어떤 특정인이 독점해서 후속기술 개발을 처단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묘책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특허 불허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특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혁신 촉진 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있을 텐데 특허 불허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료행위 속성상 이런 것들이 의료산업 발전에 혁신을 촉진하는데 이제 산업 발전에 도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의료행위를 어떤 특정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생명윤리나 건강, 국민건강 공익에 반한다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반면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혁신을 촉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독점할 수 없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서 이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 종합을 했을 때 의료기술 관련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결국 이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허권 효력을 제한하는 보완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국별로 이제 상이한 동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내 산업 기술 수준에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요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사회적 화장님 고려되어 신중인증 제도를 개선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공청회도 그 과정에 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출된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 96조에 이제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그 96조를 개정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제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를 대상으로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임상적 판단을 통해 시행하는 의료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특허를 불허했었던 그런 부분들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대권 보호 일단은 가능을 하고요. 특허를 허용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면책 조항을 둠으로써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단점은 어쨌든 결국 기존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었든 아니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특허했던 것들에 대해서 특허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의료인에 좀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제2안으로는 그렇다면은 의료 행위를 진단, 치료, 수술 방법으로 구분을 해서 그러면 기술적인 영역에 많이 들어있는 진단 방법 관련해서는 특허를 허용을 하되 수술 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제32조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불특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체를 대상으로 수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특허 조항을 신설하고 거기에 병행을 해서 96조에 인체를 대상으로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임상적 판단을 통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는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병행을 해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의료행위 효력을 제한해서 그러니까 특허 침해로부터 위축 효과 좀 방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진단에 대해서는 또 특허를 허용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진단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기술 개발에 도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임과 동시에 다만 이제 그 진단하고 치료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분류가 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 보호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나 세포 치료 같은 바이오 분야 치료법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이제 보호가 좀 미흡한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이란 이안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바이오 협회라든지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저희 23개 유관기관 협회 단체로 선언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1개 답변서가 접수됐고요. 대부분 이란을 선호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의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되면서 시장 확대 및 산업발전 계기가 마련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특허를 허용하되 생명권 관련한 문제는 면책조항 신설로 통해서 특권 행사를 제한하니까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주였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시는 부분들은 진단 방법이 좀 특수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의료인의 직접적인 관여가 적고 대부분 의료기기에서 구현이 되므로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서 진단 방법에만 우선적으로 특허를 허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반대 의견은 인간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의 특허로 보호되지 않아야 하고 특허를 인정하면 특정 기관이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의료방법 관련해서 특허법 개정 공청회 공수인 여러분과 여러 이제 총주민들 모시고 의견 청취를 한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잘 도출이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산업부, 과학기술부, 시각처 등 이제 정부 내 부처들 관련 부처들 협의와 이제 국회 협의를 통해서 특허법 개정을 같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심사 기준을 또 재개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의견들 내지는 부분들 이쪽에서 의견들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올바른 방향과 잘 이쪽 의료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는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좀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방법 발명에 대한 공주인 여러분의 의견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공주인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은 단상에 마련된 우리 공수의 자리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수인 의견 발표 순서는 우리 윤여강 교수님, 윤술강 교수님, 노동기 교수님, 최태근 대표님, 최주식 실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여강 교수님께서 의료 방법 발명 공수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자리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윤여강입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도 생명과학을 공부를 했고 그걸로 이제 학위도 하고 대학에 와서 지식재산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특허법 현재 실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특허를 허용해주고 있지 않았는데 그건 좀 예전 판결이고 사실 입법부에서 제대로 입법 활동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게 법이다, 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약간 좀 억지스럽게 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아니다 이렇게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공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부가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일인데 사실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 행정에서는 사법부의 판례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문제는 논리적으로도 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장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해오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죠. 사람의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쉽게 자기 의견이 아주 옳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굉장히 큰 중압감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런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는 것도 그건 뭐 직무유기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가능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조정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다이얼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확 바꿔버리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바꿔가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료가 산업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사실 의료 산업만큼 큰 산업 분야가 없습니다. 바이오에서도 바이오 산업이 전자 산업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농식품, 의학 이런 그런 것들 다 합해 보면 전자 산업보다 훨씬 큰 분야이고 의료 산업도 사실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 더욱 더 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가 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동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백해 보이는데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해오고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특허 제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술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면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허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픈 소스 운동이나 그런 쪽에서 보면 공유의 개념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공유 정신, 공유의 우리들 품성, 우리들 민족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민족적 품성은 좋은 덕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 생각 속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깐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고 옛날 조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 것 남의 것 구분하지 않고 서로 나서서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우리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제도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노트 안 보여주는 친구에 비난하고 그랬는데 특허 제도나 저작권 제도를 보게 되면 자기 노트 안 보여주는 게 당연한 권리 행사이고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실제로 법 규정하고도 잘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특허 제도나 저작권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빠르게 다가와서 우리 생각과 법이 좀 잘 안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의료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허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특허 제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제도를 운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누가 기술 개발을 하겠느냐?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데 누가 기술 개발을 하겠느냐? 그 위험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백신 문제로 그래서 이 특허제도 해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특허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거 특허제도를 없애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하향 평준화밖에 일어날 수가 없다. 누구도 기술 개발 먼저 하지 않고 하향 평준화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먼저 선행하는 사람이 연구 개발하면 똑같이 카피해서 팔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카피해서 파는 사람만 시장이 남아있게 돼요. 왜? 연구 투자한 사람은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나섰던 사람은 실제로 우리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특허제도를 두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 바이오 의료기술,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서도 특허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의사분들도 자기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보다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그러면 좀 더 특허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의료기술이 훨씬 더 발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허제도가 없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이뤄서 산업 발전이 더 도태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국에서 특허제도를 두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덕적으로는 공유하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유보다는 주고받고 독점권을 주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의료의 치료 진단, 그다음에 수술 방법에서 특허제도를 주는 건 타당하다. 다만 우리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의사의 치료 행위하고 진단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 분명히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그와 같은 규정이 함께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허제도를 의료 쪽에 특허제도를 두자. 대신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생기게 되냐면 이게 의료인지 의료가 아닌지 회색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게 다 의료행위 아니면 의료행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의료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의료행위 그냥 진단 방법 의료행위가 아닌 것 같은 회색 영역이 있는데 그와 같은 회색 영역에서의 기술 발달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게 첨단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 굉장히 첨단 분야이고 그 분야의 발달이 결국은 우리한테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술, 진단, 치료 방법에 특허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는 바이오 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산업도 많이 발달하고 자동차 산업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어떻습니까? 바이오 분야가 왜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분야의 발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의료의 수술 진단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 부여하는 게 마땅해 보이고 대신 그걸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효력 제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의 치료 진단에 대해서는 효력이 제한되도록 해서 그 법률적인 위험이 없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적인 얘기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윤주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주탁 변호사입니다. 향후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영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심사 기준을 통해서 특허의 허용 범위를 규정짓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는 법률 또는 시행령을 통해 규율해야 될 입법 사항을 특허청 예규로 정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 방법 발명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 의료 응의에 대한 특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률 개정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 근거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본 명제, 이것을 이제 제 말씀에서는 불특허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불특허 명제의 기저에 있는 근거의 타당성들을 살펴보면 그 명제가 상당 부분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6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인도적 목적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허가 허여되면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고 고액의 실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려는 의료 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규정 신설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불특허 명제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기업에 의해 생산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라는 적정권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의료 방법 발명의 경우는 의사 등에 의해서 학술적 동기 아래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작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듯이 유전공학, AI, 로봇 기술 등이 의료 기술과 융합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의료 기술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기준으로 특허를 허용해주고 불허해주는 이 논거도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약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술 개발의 장면은 핵심 기술이 영업 비밀로 관리되지 않고 공개됨으로써 의학적 검증과 후속 연구가 촉진될 수 있고 환자에게 오히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특허 명제에서는 의료기술과 관련한 방법과 물건에 관한 발명의 부분이 뚜렷함을 전제로 순수한 의료방법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구조인데요. 그렇지만 방법과 물건에 관한 발명의 부분이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용법 용량을 포함한 의학 용도 발명에서도 결국 이러한 불특허 명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허로 보호하려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물건의 발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용 로봇 등의 장비를 수술 진단 치료에 사용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 이를 단순히 장비의 사용 방법으로 보아 특허를 허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 방법에 해당하여 특허를 불허해야 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 동력을 약화시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핵심 기술을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등 개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의학 발명과 의료 방법 발명을 현재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서로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될 타당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발명을 공통점을 살펴보면 인도적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자를 달리 규율해야 될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라는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의료 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학 발명과 의료 방법 발명을 서로 달리 규율해야 될 필요성은 매우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증진 내지 유지하기 위한 처치 방법의 발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되면 결국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발명과 의료 왕복 발명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불허하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술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추론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분쟁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 부분에 걸쳐서 기존의 불특허 명제에서 근거로 삼았던 부분들이 많이 상실됐거나 약화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의료 왕복 발명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지 특히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료와 기술이 융합되어 발전해 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추가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이라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게 입법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오 기술, 첨단 의료 장비 기술, AI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기술, 사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이 의료 행위와 접목됨으로써 나타나는 발명들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을 공개하고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이분법적 구조 하에서는 보호가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왕복 발명에 대한 특허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일환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분야에 대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오히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증진시키고 존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의 산업적 위치가 예전처럼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펄스 무브에 가까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허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를 통해 기술과 임상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영업 비밀로 관리되어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검증과 후속 경우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 용도 발명과 의료 광고 발명과의 경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특허 허용 여부의 범위라든가 의료인의 의학 용도 발명의 사용 등에 의한 잠재적 특허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을 선택하는 경우에 추가로 고려해야 될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광고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허용할 것인가는 인도적 필요성과 특허법의 목적에 따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 경향을 통해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의 성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순수한 의료 광고 발명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심사의 부담, 분쟁의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에 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료 광고 발명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입법 형식을 통해 불특허 사유로 규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불특허 사유로 규정한 영역의 경계 설정이 문제인데 결국은 약품이나 기계, 소프트웨어, 유전공학 등의 기술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의료 방법이 아닌 의사의 경험이나 숙련도 등에 주로 의존하는 의료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불특허 사유로 여전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일반인들이 보존적인 침수를 굉장히 복잡하게 청구함을 몇 페이지를 만들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전면 허용되는 경우에 앞으로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의 백신
강제 실시 등이 문제가 제기됐듯이 의료 광고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기술 관련 발명 전체에 대해서 강제 실시권의 허용 범위를 다른 기술 분야와 좀 다르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 조정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주장입니다. 저도 만나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도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대 쪽이 강하기 때문에 디지털 융합 의료학과라는 거를 융합학과를 만들어서 실제로 엔지니어들도 키워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스타트업도 작년에 이제 열어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되게 영광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사하는 입장에서 보는 부분, 그리고 스타트업에 하는 사람에서 보는 부분, 그리고 대학 교수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사실 저라는 사람 혼자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이 분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공유의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특허 제도가 이제 보호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라는 거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이제 혜택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조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의문이었고요. 그렇지만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이 타당한 거는 사실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또한 이제 굉장히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고요.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정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건강 상태 증진이나 미용 등에서까지 막는 거는 사실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례로 나온 청구 범위 중에 의료 진단 수행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지대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이게 만약에 진단이 잘못되면 AI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에 진단을 했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학회 중에 하나가 대학교 로봇학회라는 거에서 제가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로봇들, 수술 로봇들 중에서 구글과 이제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협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은 어떤 형태냐면 굉장히 엑스퍼트들이 수술을 했던 영상들을 다 AI가 계속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이 이제 다른 서전들이 왔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 여부를 확인해서 이게 더 진행할까 말까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미국에서는 다 오케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고 미국이 제일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랑 과연 같은가?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이크로 얘기했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백혈병 같은 경우 혹은 어떤 질환이든 몇 년 전에 같으면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았죠. 돈이 많으면.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외국에 안 나갑니다. 그 얘기는 앞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발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발전에 있어서 과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돌아왔느냐, 이게 특허법이 잘못돼서 있었는데도 그럼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거 설명을 할 때 특허법의 잘못 때문에 발전이 안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발전을 못한 건 아니고요. 이 발전이라는 건 사실 인간의 욕심을 활용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발전인 욕심을 위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도보다 더 앞서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책임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드밴티지와 이런 것들이 특허법 안에서 굉장히 녹아가려면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구글 같은 그런 협업체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들이 이런 진단 수행을 할 때 법적인 책임 문제, 특히나 이제 디지털 신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백그라운드 혹은 뭐 닥터워슨 같은 것들의 백그라운드는 결국에 빅데이터들이 모여야 되고 그러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랑도 또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들이 다 충돌이 되면서 이 특허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윤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1안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어떤 제한 사항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뭐 1안을 됐든 2안이 됐든 만약 1안을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도 2안을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도 불특허하는 사유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 안을 보면서 약간의 조금 의문점이 들었던 게 임상적 판단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할 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사실 의료인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허라는 게 어떤 사람이 했던 행위나 이런 것들까지 특허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특허권이 발동을 하면 누군가가 했었을 때 보호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특허가 이게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브로드하면서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안을 찬성하든 2안을 찬성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보호장치가 잘 서로한테 이익이 많은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충돌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임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권리 혹은 다른 이 환자들에 대한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이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사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환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환자분들이 와서 제가 예를 들어 임상시험을 하자고 했었을 때 임상시험 내가 임상시험 대상자냐 내가 마두카냐 이런 기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종이서를 쓰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요즘 같은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거가 나를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막막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의 문제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료의 발전이 많이 있었지만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료인이라는 것 전체를 보면 우리가 빅5, 소위 말하는 빅5 병원 외에도 수많은 병원들이 존재를 하고 또한 의료인 중에서도 1차 의료원들, 병원급에도 많은 의사분들이 재직을 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빅5에 편중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법을 개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병원들에 한정되는 쏠림 현상도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쏠리는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의 환자가 모이면 결국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편중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환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최태근 대표님이신데 최태근 대표님이 PPT를 가져오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다음 순서로 하시고 우리 최재직 실장님 먼저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최태근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지대산
동의를 하는 주장이고요. 몇 가지 강조드리고 싶거나 좀 있는 부분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현행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인식에 동의를 하고 전할 포인트는 이런 항상 부정하는 방식으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있어서 그래서 대상안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정부에서 이해하는 수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 대비 개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출연 방법은 일단 특별히 만들 수 없는 별명으로 96조에서 하고 나머지 96조에서 또 제안하는 하나만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1안의 장점은 또 여전히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이라고 했을 때 당뇨병성 원막증 이런 것들을 어떤 진단 기술로 개발을 하고 영상하고 부정된 이런 것이 이런 건강지능 기술로 진부하고 신규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병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했을 때 그걸 임상 판단으로 하면 진단이 되어서 그거 대상이 되고 다만 그거를 좀 오해해서 의사를 볼 것이라고 인디케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진단에 보완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판단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는 표현 해석 영역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좀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네, 알겠습니다. 소리를 좀 더 크게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1단의 일부 좀 변형된 또 다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선점을 항상 좀 찾아보게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특허를 허용했을 때 문제점 아까 앞에서 또 말씀 주셨지만 건강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특허라는 특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도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윤리적 관념으로 봤을 때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을 것 같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허 제도라는 것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서 그 이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건강 생명권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아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기술 개발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허 제도로 편입을 시켜서 다만 독점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1안에 왔을 때 그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 일리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면적인 효력 제한보다는 의료법 제12조를 보면 누구든 의료인에게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법 제27조에서도 의료인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의 취지를 보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건강보험 생명권을 위한 의료인에게 의료기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준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반영한 특허법상 효력 제한 규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효력을 제한하면 다시 특허를 준 취지는 무엇인가? 독점 배타권을 줌으로써 활용을 특허 관련 기술,
발명을 공개하고 활용을 도모하는 특허법 취지가 작동할 수 있는 특허제도로 들어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2016년 경우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의료제도 관련해서 좀 연기할 수 있는 특허법 제도, 특허제도의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고,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국 물질특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새로운 특허를 특허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항상 해당 관련 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의료 산업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의료 관련 기술을 다루는 특허 산업에서도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출원량이 늘어날 것임은 상대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전제를 토대로 2006년경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있고요. 그때 같이 좀 검토를 했던 것이 유럽에서는 LOI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해석상 생각을 해보면 뭐 실시 허락 준비 제도, 실시 허락 선언 준비 제도 이런 거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설계를 해본다면 긍정적으로 좀 더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최근 환경을 고려하면 과거에는 좀 더 소세적인 입장으로 우리나라 어떤 제도를 설계했다면 특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기 그와 좀 연계를 하거나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 민간 대상 의료 공법 발명까지도 포함해서 특허 대상으로 하되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하고 예를 들어서 연계를 한다면은 그때 실시 허락을 사전에 선언하고 유럽 제도에서는 실시 허락을 선언을 미리 사전에 하면 특허를 관련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게 사전에 선언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의료보험 제도하고 적절히 해가지고 실시료를 배분할 수 있는 제정한다면 이란처럼 제정을 하고 전체 특허를 민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허를 줄 때 실력을 제한하다가 재발 제도 등을 참고해서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와 연계를 한 적절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전체적으로 효력 제한하지 않는 또 다른 제도를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수가 분명히 죄송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수님과 우리 국가님이 자리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메뉴웨이의 최근 대표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매들 최태근 대표라고 합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산업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특허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한 스타트업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메디웨이는 망막 AI를 기반으로 심혈관 질환 및 전신 질환을 예측하는 AI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망막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눈이란 건 이 비침적으로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신체 기관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정확하게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려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좀 산업계들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핵심 아이템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의료 방역 특허라든지 이 AI가 간섭된 의료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좀 IP 관점으로 저희 산업계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디지털 의료라고 제가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메디슨, 그러니까 의료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AI 학습을 하고 제품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제기관에서 안전성과 의료행위, 어떤 의료행위 구성이 되는지, 이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리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임상 증거들을 제시해야지 의사라든지 환자가 있는 임상 현장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 사실 전주기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군대, 남자에 해당하지만 군대, 그리고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전주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EMR 데이터가 보급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떠한 증상을 보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되고 잘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스퀘어의 포텐셜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현재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통해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조금 진단의 영역이 조금 한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은 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수십 개의 의료기기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과정이 요양급여 대상여금입니다. 과연 이 의료행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별도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품목된 의료기기는 많은데 현재 별도 보상이 고려되는 의료기기는 단 한 건입니다. 이것 이후에 이제 잘 아시는 신의료기술 평가라든지 이거 과연 보험급여에 넣을 것인지 요양급여 평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한 건만 이걸 통과했고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사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포텐셜은 많지만 사실상 아직 성공적으로 사업화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허적인 관점이라기보단 현재 산업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품은 망막 기반의 심혈관 위험 평가입니다. 현재 심장 CT를 가지고 이런 심혈관계 약물 처방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이런 진료 표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얼마나 심혈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내서 그 기반으로 약물 처방을 하는 것이 미국의 진료 지침입니다. 하지만 이 CT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 굉장히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1차 의료 환경, 우리나라 치면 내과 의원에서 이 망막 기반에 간편하게 심혈관 위험 평가를 하고 약물 처방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장 CT와 동등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건 의학 좀 주요 저널인 란셋 디지털 헬스에 좀 출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주는 의료 행위는 망막 기반의 심혈관 위험 평가라는 겁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망막 사진을 보고 심혈관이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다소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료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상 증거로서 신의료기술 평가라든지 이런 걸 획득하는 건 저희의 영역일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AI가 가져온 새로운 의료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 행위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될까, 특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자유롭게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들에 대해서 산업계에서 사실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실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어떤 산업계 간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차원에선 이 의료 기술 자체가 특히 저희처럼 이제 새로운 의료 행위를 구성하게 된 의료 기술이 보호되어야지만 사실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현재 저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반을 생각해 보자면요. 결국 심평원과 벤처 캐피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평원 같은 경우 결국 이런 수가, 의료에서의 지불 구조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자본을 넣어서 실제 그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동시에 같은 물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AI에 의한 의료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인가? 이런 심평원이라든지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지불 구조를 수가를 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문을 열었다가 임시 수가를 잘못해서 열었다가 A 업체뿐만 아니라 B, C, D 수많은 업체들이 복제된 기술을 가지고 수가를 청구하게 되면 엄청난 버든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걸 문을 쉽게 열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물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벤처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거 자본을 투자했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특허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복제돼서 이런저런 플레이어들이 한다면 사실 자본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는 충분한 어떤 산업적인 가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저희가 의료 행위를 독점하겠다, 이것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사실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신 있게 현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분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냐, 뭐 아니면 싸워봐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사실 거절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불확실성이라고 저희 벤처기업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 특허를 해외에 들고 와서 해외 진출하든지 또는 사업 확장되는 데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결국 행정적인 어떤 버든이 많다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소 의미 없는 기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런 특허를 출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신의료 기술 평가가 된 것을 특허로 등재한다든지 이런 허들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계는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해야 그것을 달성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달성할 수 없어서 그것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돼야 명확하게 산업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의 제한에서도 어디까지 기술을 보호할 것인지 의료기술 자체를 보호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환영합니다. 아까 민 교수님께서 이제 의료산업에는 사실상 특허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공유를 잘못하면 화약병전 될 수 있다는 말 저희 산업계에 너무 잘 대변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회색지대에서 사실 가장 빠르게 산업 발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의 발전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회색지대로 남아있으면 산업계에는 좀 크리티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산업이 활성화되면 의료는 개선된다라고 저희도 사실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어디를 개선할 것인가, 어떤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의료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 안에서의 디지털 포메이션, 디지털 전환도 이런 의료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보호가 되어야 결국은 의료가 개선될 것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단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분리할 수 있냐 이런 논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궁극적으로 특허 제도가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행위를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하지만 명확한 범위 설정 자체가 산업계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의료 공급과에 관련 특허법 개정에 대한 참석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피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질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고 온라인과 채팅창에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정리하여 질문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인이나 특허청 관계자분을 지정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지정되신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 이동하시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참석자 여러분들 질의라든가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부안의 변리사 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방법 관련해서 대학교생을 대기 2020년 넘게 변리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건데 기본적으로 제 결론 말씀드리면 의료방법이나 치료 방법이나 이런 특허 청구의 효용들에 이런 산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방식으로는 발명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치료 방법에 관한 청구가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간 부정된 다른 형태로 변형식에서 첨부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변형의 본질과 첨부하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발명 본질을
얘기하고 청구를 기재할 때 약간 웃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 발명을 제대로 보호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대한 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서 의료 현장에서의 임상적 판단을 위한 치료 행위에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구행위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청구를 인정을 해서 발명을 제대로 보호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은 논의되는 청구행 제한의 해석의 권리 특허권 제한은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의료보험의 발전을 근거하는 게 더 부합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1단과 제2단에 대해서 찬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1단 같은 경우 이제 의료 행위 치료 방법 특허를 허용하자는 그리고 의료인을 면책한다라는 그 조항을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주고 그것을 행사해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곳은 치료 방법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닌데 미국에서도 이제 환자나 의사는 고객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그 치료 방법 특허를 위반하게 한 제네릭 회사라든가 그 회사 그 제약 회사에 대해서 특허 침해를 유도했다고 침해 유도를 묻는 거거든요. 아무도 의사나 환자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유도 침해가 없고, 그다음에 그 복수 침해 행위의 문제, 가령 의사가 주사는 병원에서 놓겠지만 집에서 자기가 다른 엽산이나 이런 보조제 같은 걸 먹으면서 해야 되는 복수의 그 특허 행위 주체가 있을 때 그렇게 특허가 일어나는 그런 침해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의사 한 사람이 벌인 특허 침해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특허 침해를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 특허에 특유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지금 법제로서는 의료인을 보호하게 되면 환자에 대해서는 굳이 치료 특허를 행사할 요인이 없고 의사는 면제된다고 하면 안 되고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치료 행위자가 아니니까 특허권을 어차피 물을 대상도 아니라면은 굳이 이것을 허용한 취지가 특허권을 행사할 대상이 몰각돼서 제1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2안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임상적 판단을 통해 시행하는 의료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 같은 데 가보면은 맨 처음에 의사를 만나기 전에 피를 뽑고 등등의 건강을 하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나 이런 분들인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큰 병원에서 있는 그런 임상병리사나 환자가 있으면은 병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특허권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사는 면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2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특허청에 답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주신 질문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의 면책 조항을 도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료 방법에 대한 특허의 어떤 가치가 높지 않느냐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봤을 때 아까 메디웨일 쪽에서의 어떤 그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우리
저희 의료 용도 발령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저도 제 역사 상정에서 특허 침해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하는 의사도 상정에서 그 침해 조정이 잘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현실인 듯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사 면책을 이렇게 도입했을 때 그러면 특허권이 뭔 의미가 있을까가 아마 첫 번째 질문의 주 논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 이제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그 결이 있는데 일단 진단 방법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스마트워치를 많이 이제 차고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일상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데 수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건강 정보에 대해서 그 어드바이스하고 컨설팅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그 관련 기술도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그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허가 그 보호 울타리가 되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의사를 상대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내주게 되면 기술도 발전시키면서 경쟁 그 부당한 경쟁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의 범주와 관련해서 사실은 의료인의 저도 의료도 읽어봤지만 의료인의 범주가 굉장히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임상병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의료에 속하는지 제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단언 드리기가 좀 쉽지 않는데 결국에는 임상병리사 분들도 의료법인이나 의료인한테 고용돼서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격으로 취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허법 자체가 세상 모든 행위를 다 규율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안에서 모든 디테일들을 구체화해서 규율하기는 쉽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의료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요즘도 다른 특허법에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어떤 부분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사안별로 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장님도 충분히 대답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의 논지 중에 하나가 이제 복수 주체 침해가 되고 미국과 같은 기여 침해나 유도 침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율이 어렵다 또는 개인의 침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첫 번째 개인 같은 경우는 특허의 침해가 5%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이제 뭐 어떤 식의 특허법이 개정되더라도 그것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는 이상은 특허 침해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특허 침해와 관련돼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결국은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 생산, 그 다음에 판매업자, 그 다음에 의료인, 그 다음에 그것을 뭐 만약에 그걸 사서 개인이 쓴다면 개인까지도 어떤 복수주체의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은 면책되고 의료인도 면책되고 그럼 결국은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의료기기의 생산 판매업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규율이 그렇게 뭐 부당하거나 아주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자체가 일반적인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부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여러 네트워크의 어떤 사용자나 서비스 주체들의 복수 주체 침해 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의료 관련 발령에서는 그런 정도의 둔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그 복수 주체로 규율이 안 되더라도 간접 침해로 대부분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의견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말씀한 김한종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란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란에 따라서 효력범위를 제한을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반드시 특허법 자체에서 완전히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 의료 산업이라는 게 사실 보건당국의 관리나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의료기관 평가 등의 특허권 등의 수나 그런 실적들을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개정 자체가 크게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대상 관련해서 방금 의견 참석자 중에서 의견이 나왔듯이 그 의료인 그러니까 의료 제한의 대상 의료인의 행위로 해서 의료법을 적용을 해서 그 의료법을 이용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의료법 하에 있지 않은 의료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반드시 그 의료인을 선정을 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윤주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사실상 정책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거나 축소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부 조항을 둬서 그 유연성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지금 용도 발명 같은 경우에는 윤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용도 관련해서는 물건 발명으로 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법원에서는 수요 용법 관련한 특허를 용도 발명으로 인정하면서 물건 발명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특허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치료 방법이나 아무튼 의료 방법 관련한 특허성 인정이 되면 그 용법 관련, 의학 관련해서도 특허성 인정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따른 그러면 제약업체까지도 이 부분들이 영향이 미치거든요. 조속기간 연장 때도 당연히 대상 범위에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용도 발명에 관한 특허청의 실무 방향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좀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 지휘사항 중에 복수수치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주탁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가고 계셨는데 참고사항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이게 특허 의료관법 발명의 개선 사항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특허처럼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간접 침해에 대한 규정이 좀 이렇게 너무 단순한 측면이 있어서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책임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기업인식 유도 침해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사의 면책 관련된 규정을 하면서 특허가 안에 정의 규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시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의료인의 면책 관련해서 규정이 굉장히 디테일화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규정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입법단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디테일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입법 자체가 쉽지 않은 그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사실 의료인의 어떤 범위 스코프 자체는 저희 특허청의 어떤 특허법을 통해서 그 규정화하는 것보다는 의료법이라는 별도의 전문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단을 통해서 저희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순수 의료인에 대해서 특허 예외 사유를 해야 된다는 윤주탁 변호사님 말씀도 있었고 지금 질문을 주신 분처럼 의료인의 범위 포함해서 시행령에 위임해서 좀 구체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발제된 법안을 이렇게 자료범에서 일부 시행령 위임 사안이 좀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분이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잠시만. 네. 아무도 질문을 안 주시면 사실은 이제 저희 특허청에서 이제 법안 개정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1안하고 2안을 제안을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 윤주탁 변호사님도 그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1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법령 개정 사항 자체는 의료인의 면책 규정을 우리 약사의 조제 면책 밑에 따른 경우 96조 개정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의료 행위 중에 수술, 치료, 진단 관련해서 특허를 허용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법에 담기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뭐 당면도 봐도 되고 우리 심사시침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 생각 정도가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 아니면 이 방향 자체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혹시 공소를 포함해서 의견 있으신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도로 그 의료 진단 치료 방법이 특허 대상이다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 사실 의사의 치료 행위 등을 제외하기 위해서 해석한 것뿐이지 그런 걸 가지고 또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입법을 해서 고친다면 그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 규정을 두는 건 오히려 사족처럼 생각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처럼 약간 우려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96조의 개정으로 그 법원의 이제 해석이 바뀔 수 있는가에 약간 고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개선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산업상 이용 가능한 산업을 시행령에 정하자. 근데 그게 논란이 있는 산업이 많으면 그런 입법 형식을 고민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논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개정안의 입법 취지 자체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면 법원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바뀔 가능성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체 대상으로 수술, 치료, 진단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료인의 특별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과대학 포함을 해서 인터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치고 이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전문가 어떻게 보면 그 파일럿을 우리가 믿고 비행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전문가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그리고 엄청난 신뢰도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량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하죠. 명의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도 도입이 되고 디지털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료에서도 스탠다드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평타 이상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의료인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술로서 좀 더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이나 이런 데도 사실 요즘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이 법적으로 과연 이거를 바꾼다는 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책이 반드시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이 반대급부로 돌아올 일들이 사실 두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반대급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그 면책 사항들 내지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고 브로드하게 챙겨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환으로 바꾸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특허법상으로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그 1안에 나와 있는 수술, 인체 대상으로 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이랑 달려. 이건 이제 특허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식들이, 면책조항,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은 범위 면책조항을 의무로 인해서 그 2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면책조항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뭐, 여러한 경우에는 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데,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뭐 좀 위안은 되지만, 이게 그러니까 입법적인 측면에서 타당하기 좀, 일단 개인적으로 저항감이 들어요. 무슨 선언도 없이 갑자기 면책조항으로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 방법이 타당한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특허법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걸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냥 단순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접근법이 있어서 별도로 뭐 어떤 건 특허가 된다라는 식으로 정의하는 거는 전체 틀에서도 맞지 않고 고민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조항의 필요성 여부가 특허 대상으로 바꾸는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 조항 자체는 조금 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과를 이제 이런 조항을 준다 하더라도 별도 뭘 줄 것인가 뭐 이런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진짜 전문가들 좀 법 기술적으로 법안 작성할 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일하는 어쨌든 좀 심리적인 저항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헌상으로. 네. 김정일 기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윤주탁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생각도 사실은 그 앞에 우리 32조 불특허 사유의 무음력을 즉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건드리기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면책조항을 도입하면서 입법 취지를 좀 명확히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허법 포함해서 법 해석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조문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지만 결국에는 입법 취지를 살펴서 조문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취지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을 도입하는 배경 부분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면서 면책 조항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승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걸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고민하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고 오랫동안 심의상으로 돼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또 특허법상에서 그럼 이제부터는 인체 대상한 수술치료 진단 방법을 그걸 허용하겠다라고 기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걸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 고육지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오늘 다른 분들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세세적인 물론 법 개정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잘 다루고 이렇게 정치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럴 때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면책 조항을 신설한다는 그 어찌 보면 혁명적인 변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큰 스텝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세세하게 어떤 부분들까지 다 다뤄야 된다는 거를 지금 단에서 모든 거를 다 규정하고 나간다는 거는 또 사실은 그 다음 단계를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에서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을 우선은 제시를 드린 거고요. 아마 이제 정말로 입법 과정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 더 전문가들 내지는 국회 내지는 그런 부분들 있어서 뭐 세세한 작고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그 다른 법과의 어떤 충돌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용법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행 일종의 의학 발명 중에 용법의 특징이 있는 발명에서는 그 대법원에서 그 용법의 진부성에 관한 그 교수적 특징을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법의 특징이 있는 물건 발명으로서 그 특허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상 특허청 심사 실무를 보면 그 용법의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진부성이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 의료방법 관련된 게 특허성이 인정이 되면서 심사가 시작이 되면 그런 용법의 특징이 있는 용도 발명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완화된 태도로 심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내 제약사나 이런 제약업계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심사는 어떤 식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를 아까 여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용량용법 발령 관련해서 이제 물 발명인도 규정을 하고 진보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 용량용법과 관련해서 그 자체로 물 발명을 보든지 아니면 의학 용도 발명을 보든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특허청 종사자도 떠나서 용량용법 발명 자체는 무리한 의학 용도 발명 성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사실 이제 우리 의학 방법 발명이 이제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 메디케이션 주기와 관련해서는 그 치료 방법적 발명을 이렇게 전환돼서 청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진보성의 어떤 판단 기준 자체가 특별히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특허법의 운영에 있어 진보성 판단 기준은 그 진보성 판단의 기본 법리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다만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특허법의 만약에 그 용량용 특허 관련된 진보성 판단 기준이 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체적인 상황을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서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 이란에서 제시된 어떤 효력 제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을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과 우리나라 법체계가 다르고 미국에서는 이제 침해죄 형사처벌 규정은 특허권 침해죄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데서 의료 방법 발명 관련해서 이제 소제기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것인 것 대비 우리나라에서는 침해죄가 여전히 있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그리고 저는 아까 이런 말씀드렸을 때 보건 관련 제도, 예를 들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나 건강보험제도하고 연계하길 바라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도 오히려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고 오히려 금지 청구권 사전에 예방하거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까 의료법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렸던 것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에 특허권이라는 국정대타권 때문에 생명권, 건강권이 오히려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윤리적 상황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금지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은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신뢰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말씀처럼 그 포괄적인 어떤 의료면책처럼 이렇게 닥터스 이뮤니티라고 그러죠. 의료면책을 하는 것보다는 금지조건 제한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런 안 가지고 의료협회, 의사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단 자체로 굉장히 저희들 같이 논의해서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포괄적인 저희 특허가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침해 주장까지 이어둔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금지조건 제한 정도로 했을 때 과연 그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금지 청구관 제한하면 손해배상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상당히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다른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그 공수린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좀 덧붙이거나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환 교수님 말씀 중에서는 좀 제도적 보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첫 술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의견을 듣고 제도적 보완은 이제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윤유탁 변호사님 중에서 이제 시행령 통해서 그런 것들 위임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행령 또는 어쨌든 심사 기준 같은 데서 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제 인간의 행위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악기의 연주 방법이랑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 부분이 사실 반복 제한할 수 없는 인간의 행위 같으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발명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어찌면 지금은 이제 심사 기준에서 산업상의 가능성은 없다고 한 것을 거기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발명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속 조치가 완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정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책임의 문제,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 같은 경우 했을 때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고민을 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 이거는 특허의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의료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특허가 다 해결하거나 특허에서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만약에 이제 기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 필요한 한 1000가지 정도의 허들이 있다면 특허는 그 중에서 하나일 뿐이죠. 거기서의 어떤 이런 제도상의 이런 보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허에서 이제 이거를 허용했다고 해서 어떤 책임의 문제랑 이런 것들이 또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또 역시 책임 문제에 다루는 그런 기관과 이런 데서 이제 해결을 해주실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은 또 좀 구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재식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수시 허락 준비제도 신의료 의료기술 평가제도 이런 것들 연계 문제도 역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단에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속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단에서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다시 넣기에는 지금 특허법 단계에서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태근 대표께서 이제 다른 실제 기업 운영하시면서 신평원이나 VC 같은 데서 부분들 그런 문제들 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진단을 실제로 수련을 하시는 부분에서 어쨌든 심사단에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받은 이후에도, 등록을 받은 이후에도 그럼 과연 어떻게 그 효력이 어디에 미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이라도 우리 이런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제 그 수많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허들 중에서 이 특허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여기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조항이 이렇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역시 불확실성은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에 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일단 이런 시도 내지는 입법을 해보는 것이고요. 후에도 계속 오늘 이후에도 계속 저희 거나 적극의 이런 의견을 좀 주시면은 그런 것들 좀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좀 보험안들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 상속자분들 공수를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은수 부장님이 우리 공청회 마무리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공수인 그리고 이렇게 청취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주신 말씀 참고해서 그 개선 방향을 이렇게 다듬어 보고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